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를 지탱하던 거인 삼성전자가 마침내 베트남이라는 거대한 둥지를 완전히 부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식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글로벌 공급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파열음이며 국가 간의 신뢰를 껌값으로 여긴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지금 베트남 동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으며 삼성과 연결된 수많은 국내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공포에 사들사들 떨고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버렸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반토막 낼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삼성 엑소더스의 추악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베트남 박린성과 타이 응우옌성의 하늘은 잿빛 침묵으로 무겁게 덮여 있습니다. 15년간 베트남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졌던 삼성전자의 거대한 공장 굴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마 삼성이 진짜로 떠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콧대를 높였지만 이재용 회장의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폰 생산 설비들이 하나둘씩 뜯겨나가 거대한 화물선에 실리는 순간 베트남 경제의 실핏줄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에는 30만 명의 실업자와 1200개의 도산한 협력업체,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만이 흉물스럽게 남겨졌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가 단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비극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배신자가 마주할 대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소름이 돋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숫자 1이 모여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을 읽어내는 강력한 통찰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은 중국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끝없는 노사 분쟁이라는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기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말 그대로 엎드려 절하며 삼성을 모셔갔습니다. 1인당 소득이 $1000도 안 되던 지독하게 가난했던 나라 베트남은 당시 총리가 직접 이재용 회장을 찾아와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만 주신다면 땅값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법인세도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며 눈물 섞인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선택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절 베트남에게 삼성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줄 구세주였고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혈맹은 베트남의 유례없는 황금기를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낙후된 시골 마을에 삼성 로고가 박힌 건물이 들어서자 전 세계의 자본이 베트남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공무원들은 삼성 직원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길을 비켜주며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삼성의 부품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면 모든 통관 절차는 단 몇 분 만에 하이패스처럼 신속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소문 하나에 전 세계 정보기술 기업들이 베트남을 지구상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 부르며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은 평생 논밭에서 허리를 숙이는 대신 삼성 공장에서 깨끗한 가운을 입고 첨단 기기를 조립하며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삼성이 지불하는 월급은 베트남 현지 평균 임금의 3배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시장에 풀리자 베트남의 내수 경제는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오토바이가 점령하던 거리는 세련된 현대식 자동차로 채워졌고 낡은 판잣집들은 번쩍이는 고층 아파트로 변모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를 다시 설계한 창조주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착각이 서서히 베트남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이 독처럼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의 투자는 광기 어린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2014년 타이응 우옌성의 두 번째 거대 공장이 완공되자 전 세계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경이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홀로 담당하며 국가 경제의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삼성 주변으로 1200개가 넘는 한국 협력업체들이 둥지를 틀었고, 이들은 베트남인 100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삼성이 낸 세금은 베트남 국가 예산의 핵심 엔진이 되어 비포장 도로를 닫고 대형 신공항을 건설하고 수도에 지하철을 놓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1인당 소득 3,000달러의 신흥 제조업 강국으로 끌어올린 실질적인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삼성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삼성 생태계는 베트남 경제의 뼈대이자 근육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사내 복지와 급여 체계는 베트남 사회에서 성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삼성기술대학을 통해 배출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은 베트남 산업 현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삼성의 거대한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들, 신선한 식자재를 매일 공급하는 농가들, 심지어 공장 청소와 경비를 맡은 소기업들까지 모두가 삼성이라는 거대 항공모함에 올라타 풍요를 누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실적 발표 날만 되면 자신들의 성과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치적 지지율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게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관료들과 일부 포퓰리즘 언론들은 이 모든 성공이 오로지 자신들의 땅과 노동력 때문이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증발하고 삼성을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까 궁리만 하는 배신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삼성도 돈 못 벌지 않나 라는 오만한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진 2021년경부터 베트남 내부에서 고약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삼성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삼성이 우리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다라며 독버섯 같은 오만함이 퍼졌습니다. 베트남 국영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삼성의 그림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하고 삼성이 베트남의 청정한 환경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중의 분노를 유도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임금을 당장 2배로 올리고 삼성의 핵심 기술을 우리 국영 기업에게 무상으로 넘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담은 시위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기업 정서와 포퓰리즘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는 도구로 활용하며 뒤에서 비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기 베트남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삼성에 대한 온갖 저질 가짜뉴스가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인들을 가축처럼 무시한다는 루머를 퍼뜨려 젊은 층의 애국심을 자극했고, 삼성 공장에서 나오는 정화수가 마을 전체를 중독시켰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모든 사회적 혼란을 방치하며 오히려 은근히 즐겼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삼성에게 무리한 사회공헌 기금을 내놓으라 압박했고,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약속했던 각종 세제 혜택들을 대기업 특혜라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치인들은 삼성을 압박할수록 깨어있는 민족적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는 기괴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삼성이 15년간 베트남 경제에 기여한 천문학적인 데이터는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은 이제 고마운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죽까지 벗겨먹을 수 있는 살찐 먹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만함은 집단적 이성을 마비시켰고, 베트남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자멸의 길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이 감히 우리를 떠날 수 있겠어라는 치명적인 착각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2022년 베트남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확실히 보장하기로 문서로 서명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국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삼성의 정당한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강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율을 기존보다 3배나 올리겠다는 강압적인 태도에 삼성 경영진은 경악했습니다. 국가와 기업 간의 신뢰는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인데 베트남은 이를 길거리 전단지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환경 규제를 미친 듯이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한 번에 20%나 인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내렸습니다. 삼성은 지난 15년의 신뢰를 생각해서 초기에는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를 삼성의 약점으로 오해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깔아놓은 수십조 원의 공장들이 아까워서 절대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열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정교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각종 이름의 부가 분담금을 신설하여 삼성의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환경 규제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수천억 원의 추가 설비 투자를 강요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협박 카드까지 서슴없이 일삼았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연일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지 관료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뒷돈을 요구하거나 삼성의 핵심 공급망에 기술력 없는 자국 기업들을 강제로 끼워 넣으라고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룰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직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적 탐욕만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피를 나눈 동반자로 생각하며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베트남에게 삼성은 그저 단물이 빠지면 내버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배신의 칼날은 삼성 경영진의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약속이 걸레짝이 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탄식이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2023년 베트남의 행패는 광기를 넘어선 폭주로 변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강행하며 삼성의 회계장부를 이접듯 뒤졌습니다. 공안들은 삼성 공장 내부를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영업 기밀이 담긴 서류들을 무단으로 복사해갔고 삼성의 고위 임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어두운 조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거리에서는 반한 시위대가 삼성 로고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짓밟아도 베트남 경찰은 이를 방관하며 희희낙낙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베트남 정부는 이재용 회장의 목에 칼을 겨누듯 독이 든 사과를 건넸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스마트폰의 핵심 원천 기술을 베트남 국영 기업에게 무상으로 전부 이전하라는 경악스러운 협박성 문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품 통관 절차를 무기한 지연시키고 공장의 전기와 용수를 예고 없이 끊어버리겠다는 치졸한 인질극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술은 기업의 심장인데 그것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신뢰의 끈은 그렇게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시기 베트남 관료들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강탈 요구를 진정한 기술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며 삼성이 베트남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당연히 바쳐야 할 사회적 조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특허와 노하우를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무단으로 뺏겨 사용하는 명백한 정황이 발견되어도 정부는 오히려 우리 민족 기업의 정당한 기술 습득을 방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공장에는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사소한 위생규정 위반을 빌미로 거액의 과태료를 매기고 공장 가동을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의 태업은 갈수록 노골화되었고 정부의 비호를 받는 어용 노동조합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50% 아래로 뚝 떨어졌고 제품의 불량률은 삼성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국가와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이런 수준 이하의 치졸한 괴롭힘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신을 넘어선 조직적인 약탈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다라는 절규가 삼성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베트남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과 신뢰의 붕괴를 현장에서 보고받은 이재용 회장은 2023년 10월 밤잠을 설쳐가며 거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참모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경우 발생하는 수조 원의 매몰 비용과 글로벌 공급망의 일시적 혼란을 우려하며 마지막까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통찰력은 그들보다 훨씬 앞을 내다봤습니다. 신뢰가 썩어버린 땅에는 기업의 미래 또한 없다. 오늘 기술을 구걸하듯 내주면 내일은 공장 통째를 뺏길 것이다 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극비리에 자신의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베트남이 가난하고 미개하다며 비웃던 인도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턴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삼성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며 파격적인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법으로 보조금을 명문화하고 법인세는 단 5%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무기로 삼성을 유혹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자리에서 베트남 공장의 모든 핵심 설비를 인도로 옮기는 거대한 삼성 엑소더스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은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베트남 관료들이 삼성이 절대 자산이 아까워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며 골프를 치고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인도의 노이다 부지를 훑으며 새로운 첨단 공장 배치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인도 모디 총리에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삼성의 전 세계 최대 생산기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모디 총리는 즉석에서 삼성 전담 특별 행정팀을 구성하여 모든 복잡한 행정 절차를 24시간 안에 단번에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이 가졌던 모든 장점을 흡수했고 베트남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내수 시장까지 삼성에게 통째로 안겨주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의 손실을 인도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메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영원한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속을 껌값으로 여기는 파트너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삼성은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짐 싸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운송 계약이 끝난 뒤였습니다. 2024년 인도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약속한 대로 노이다 지역의 거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삼성에게 제공했고 삼성 전담 전력 인프라와 전용 고속도로를 단 6개월 만에 완공하는 행정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 공무원들은 삼성의 부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직접 발로 뛰며 행정 절차를 도왔습니다. 베트남의 치졸하고 더러운 괴롭힘에 지쳤던 삼성 엔지니어들은 인도의 적극적인 환대에 감동하며 밤낮 없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건설 시작 불과 1년 만인 2025년 6월 인도의 노이다 지역에는 베트남 공장을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세계 최첨단 스마트폰 기지가 우뚝 들어섰습니다. 삼성은 이제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여 14억 인도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불티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류비는 획기적으로 줄었고 판매량은 매일같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의 수익성은 베트남 시절보다 오히려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신뢰를 지킨 인도와 신뢰를 배신한 베트남의 운명이 여기서 완전히 갈린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헌법까지 고쳐가며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을 공식 설정하고 삼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글로벌 하청업체들의 인도 진출을 파격적인 혜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인도에는 삼성과 함께 이동한 천여 개의 한국 협력업체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도인들은 삼성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인도 청년들에게 최고의 자부심이자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고 노이다 지역은 인도의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인도의 풍부한 천재급 정보기술 인력들은 삼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하드웨어 제조뿐 아니라 핵심 연구개발센터까지 인도 경제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이때까지도 삼성이 소규모 라인 몇 개만 겁주기용으로 옮기는 줄 알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설마 진짜 그 큰 공장을 다 옮기겠어? 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인도로 순식간에 돌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트남의 운명은 이미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이 마지막 생산 라인에 메인 전원을 내리는 순간 베트남은 처참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삼성 하나만 믿고 대출을 내어 공장을 지렀던 1200개의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하며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박린성과 타이 응우엔성은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기괴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만 개의 식당과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의 절규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가 하룻밤 만에 날아가자 국가 재정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는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 물가는 평소의 수십 배로 폭등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공포에 질린 해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뒤늦게 한국으로 날아와 이재용 회장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벅걸했지만 삼성의 문은 차갑고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함을 모르고 칼을 들이댄 대가는 국가의 멸망에 가까운 참혹한 몰락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거리는 이제 실업자들의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삼성 공장 주변에 화려했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민이 없어 텅 빈 흉물스러운 폐허가 되었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새로운 외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한번 산산조각난 신뢰의 거울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애플도 인텔도 델도 삼성이 처참하게 뒤통수 맞고 떠나는 것을 보고 베트남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은 이제 언제든지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 위험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삼성이 떠난 거대한 자리는 그 어떤 기업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기술 자립을 외치며 삼성의 기술을 탐냈던 베트남 국영 기업들은 삼성의 관리 시스템 없이는 스마트폰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좌절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다시 15년 전에 가난하고 희망 없는 농업 국가로 회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제 손으로 가른 어리석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베트남의 이 비극적인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국제사회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뢰는 곧 생명이고 돈입니다.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몰락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감정이나 의리에 호소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냉정한 이익과 사업의 안정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베트남의 오만함과 단기적 인기에 영합한 치졸한 포퓰리즘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 원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이나 사람과는 절대로 인생을 엮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거대한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를 선택했듯 돈의 흐름은 오직 신뢰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생리를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아파트 값이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대한 판도의 변화와 신뢰의 붕괴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장밋빛 미래만 보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미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뼈아픈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 점심은 없으며 신뢰가 없는 곳에 수익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려한 광고나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 나라가, 그 기업이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독한 통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트남의 눈물은 우리에게 가장 잔혹하면서도 확실한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베트남의 몰락이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빛나는 통찰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팩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